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A4 용지로 시작한 조직이 뭐 A3까지 이렇게 넘어간다 이렇게 막 조직도 커지고 네, 그런 과정이라 뭐 더 이번 커져야 되잖아요. A3보다. 뭐 말만 그런데 뭐 폰트 크기를 네. 줄이면 되니까. 김종인이 지휘하는 윤석열이란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합한 상태에서 윤석열 캠프 같으면 지지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제 국가라서요.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무슨 역할을 하고자 하시고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정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 윤석열이라는 엔진에 김종인이라는 내비게이션이 붙기만 하면 이 차가 잘 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자, 총괄 선대위원장이 김종인, 그 바로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이 김병준,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어제 보도도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의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 김종인 그 두 분 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서로에 대한 평가, 노선, 뭐 성품 이런 거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두 분 다 전직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예, 그 두 분을 서열을 나눠서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병준 위원장을 꼭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후보의 선택입니다. 후보가 이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김종인이라는 캐릭터가 지금 당에 들어와서 대선 승리까지 이끌고 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힘,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그 다음에 이준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랑 같이 해서 대선의 승리까지 가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10년 경력의 정치 신인이 30대 당대표가 있고, 그리고 한쪽은 뭐 민주당에도 계셨고 또 국민의힘에도 뭐 계셨고 했던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구하고도 그렇게 큰 빚이 없는 김종인 위원장이 있고 검찰에서만 쭉 생활하던 윤석열 후보 셋 다 기존 정치권에 그렇게 큰 빚이 없거든요. 그러면 김종인이 생각하는 보수 정당의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죠. 대대적인 개혁을 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도 그걸 바라는 바이고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살아가야 될 국민의힘이 지금 이 모습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끌어내가면서 뭐 말이 좋아 개혁이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숙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작업을 할 텐데 국회의원들이 이거를 좋아할 리 없죠. 바꿀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체 내 어떤 인물이나 자체 내 동력을 가지고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탄핵도 당했고 네. 여러 가지 막 선거 다 지고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결국은 뭐냐? 바뀌어야 되는데 바뀔 만한 힘과 능력과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외부에서 수혈을 받는 겁니다. 회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이사들이 있는 이유도 있고 M&A도 하고 네. 뭐 증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작용이라고 봐요. 이제 증자를 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주주 구성이 다양해졌고 이렇게 외부에 이제 입김이 세지는 건데 결국은 정치라는 게 국민 모두의 복리를 증대시키는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컨벤션은 전 아니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층은 지지층이 꽤나 결집을 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만 보여요. 그러니까 선대위가 뭘 하거나 이런 컬러로 민주당이 대선을 치르겠다라는 그림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의 상황을 그냥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이재명 후보로 정권을 이어간다는 상황을 그 어떤 명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현역 의원들조차 완벽하게 설득당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why 이재명이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문이 남고 뭔가 미심적인 구석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못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 정청이 합심을 해서 이재명 후보를 미는 모습이 나와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 현직 부총리하고 각을 세워갖고 싸우는 게
공개를 하잖아요. 물 밑에서 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얘기 안 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저희로서는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민심도 받아들여야 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양쪽을 놓고 가운데에서 예,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종부세가 2003년 10월인가 노무현 대통령 1년 차에 논의가 시작돼서 2005년부터 과세가 됐는데 이거는 시작부터 재산세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부과 대상이 똑같아요. 근데 이건 국세로. 그러니까 이중 과세 문제점이 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그런 세금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징벌적 과세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법치국가에서 과세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징벌적인 요소를 첨가해서 탄생시킨 세금이기 때문에 뭔가 좀 선진적인 요소를 감안을 하자, 합리적인 요소를 감안하자는 차원의 얘기고 우리나라의 현재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요. 1%의 개인이 전체 개인 소유 땅의 32%를 갖고 있어요. 법인의 경우 더 심각해서 1% 상위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6%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아주 소수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로 갈 것까지 없이 땅을 가지고 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이 사람들한테 징벌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뭐 돈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적법한 과세를 한 것. 그래서 종부세는 사실 저는 토지세로 가는 중간 다리 개념으로 처음에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표만 생각하면 종부세를 더 뭐 강화하겠다 이 말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종부세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또 그러네. 논리적으로 좀 정합성이 부족한 세금이기 때문에 이 세제를 개편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세금은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혜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정치인이 나는 세금을 이렇게 걷겠다. 나는 돈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다. 그것이 뭐 국민을 갈라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선거라는 게 한쪽의 표를 받고 이기는 거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매우 맞는 이야기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그 전에 납세하는 사람에 대한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셔야죠. 아예 뭐 그 부분에 그게 대해서 빠졌잖아요. 예, 그건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네.